네, 반갑습니다. 어, 사실 이전 연사분들이랑 제 다음 차례에 있을 연사분들이 되게 경력이 짱짱하셔가지고 아마 제가 제일 막내 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무래도 주니어 경력이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입장을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시작하겠습니다. 저 비전공자 FE 개발자 취업 누구보다 확실하게 하는 방법에 연사를 맡게 된 박인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차를 잠깐 소개할게요. 저희 첫 번째로 이제 연사 소개,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할 거고요. 뭐 적어도 이제 이 발표를 왜 당신이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요. 네, 두 번째는 현재까지 프론트엔드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프론트엔드 개발을 지향해야 되는지, 요거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아마 3번이랑 4번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여기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희망 안 하고 다른 직군을 희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 설명드리는 내용은 최대한 기술적인 관점을 뺐어요.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입 개발자라는 타이틀로 이제 좀 내용을 맞춰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시간이 남으면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름은 박인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앨리스 코딩이라는 이제 부트캠프 코딩 교육 기관에서 지금 리액트 과정 주강사로 지금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제 9월 30일부, 작년이 아니죠. 이번 연도 9월 30일부로 이제 이스트 시큐리티라는 이제 회사에서 나와서 지금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드로 이제 유튜브 채널도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운영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좀 시범적인 케이스로 좀 영상을 올려봤는데 아마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콘텐츠로 좀 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이콘도 좀 귀엽죠. 네. 그리고 제가 아끼는 동생의 그 재수 씨가 이제 좀 아이콘을 만들어 주셨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쓰게 되네요. 네.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제가 일했던 경력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트 시큐리티 아마 이스트 시큐리티라고 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윈도우 OS 이제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알약이라는 백신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 이스트 시큐리티에서 만들었고요. 물론 제가 그 알약을 만들지 않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알약의 기업용 버전에 있는 이제 사스형 클라우드 콘솔 페이지를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는 윌림이랑 그다음에 세줄기라는 앱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랑 그다음에 여성 소비재 스타트업 쪽에서 이제 풀스택 웹 개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나면 이제 사실 공부도 했지만 부가적으로 이제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 부트 캠프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뭐 패스트 캠퍼스나 앨리스나 코드 스테이지 뭐 등등 또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저 4개 기관에서 이제 웹 개발 멘토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제 직무 입문 배경이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아마 비전공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비전공자 플러스로 중퇴입니다. 예. 정확하게는 대학교 2학년까지 수료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전역을 하는 시점에 제가 다시 학교를 굳이 돌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저희 학과 특성상 이제 학부 졸업으로는 사실 취업을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당연히 밟았어야 됐고 약간 공대인데 자연계 같은 특징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자연계나 이제 공대 쪽에서도 자연계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 과정이 쪼끔 어느 정도는 필수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긴 과정을 사실 잘 견딜 수 있을까, 그쵸? 그리고 애초에 이 학부 자체가 과연 제가 좋아하는 학부였나 그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역하는 시점에 과감하게 자퇴 서류를 작성하러 갔죠. 그래서 이제 제 대학 생활은 거기서 끝이 났고요. 그래서 일단 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 무작정 서울에 상경을 해서 이제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했었습니다. 헤드헌터를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헤드헌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자면 지금 현재 계시는 회사 그 경력직 분들 있죠. 그분들을 조금 더 좋은 처우의 회사로 옮겨주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영업이랑 마케팅 쪽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IT 학원 상담을 했었죠. 그 개발자 되기 직전까지. 그래서 IT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에 대한 커리큘럼을 설계해 주고 그거에 대한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면 된다. 이것도 약간 서브 느낌인 거죠. 조력자 느낌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어떻게 보면 개발자랑은 전혀 연관 없는 그런 직업들을 살아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혹시나 본인이 비전공자의 뭔가 개발 관련된 직무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데 신입 개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저 같은 사람도 취업을 했으니까. 제가 좀 말하다 보면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기 메신저 앨리스 부트캠프 출신 네 반갑습니다. 저랑은 안 해 봤었죠. 그쵸? 자 아무튼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개발자 직전에 일을 하면서 지난 이제 경험들을 좀 돌이켜 보니까 뭔가 성과를 잘 받고 내가 진급하는 기준이 약간 운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특별하게 일을 잘했다기보다는 그냥 고객이 만족해서 고객이 기분이 좋아서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내 실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사실 내 뭔가 성과의 기준이 고객한테 달려 있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일 자체가 뭐 영업직을 거의 대부분 했었죠. 헤드헌터도 사실 거의 영업입니다. 네, 반영업이고. 아무튼 그래서 영업을 일을 하다 보니까 영업직의 가장 큰 특징은 내가 한 만큼 돈을 벌어요. 말 그대로 내가 계속 일을 하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때가 이제 어릴 때잖아요. 그쵸? 돈 욕심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도 그냥 없이 계속 일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세 번째가 가장 컸어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영업 파트의 일 자체가 다음 회사에 과연 도움이 될까? 혹은 내가 이력서에 쓸 때 이게 과연 어떤 플러스 포인트로 작용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단순히 1-2년 하다 그만둘 게 아니라 5년 최소 못해도 10년 이상은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경력을 쌓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험들 자체가 사실 그 직장에서만 머물렀던 일회성 경험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막 수차례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선택했던 직업이 개발자입니다. 네. 돈 중요하죠.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사실. 돈 없이는 사실 아무것도 못 하죠. 우리가 어딜 가거나 어디 가서 뭔가를 먹거나 할 때도 전부 다 돈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 돈을 꾸준하게 벌기 위해서는 경력이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경력 다음으로 제가 중요하게 봤던 게 있어요. 사실 이거는 대부분의 현직자 그 개발자분들도 아마 물론 고민을 하시겠지만 '과연 내가 이 회사에서 얼마 동안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쵸? 회사가 내 인생을 평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왕이면 '내가 이 배우는 기술 이 자체가 평생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기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추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IT라는 쪽으로 입문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이런 IT 테크 기술들이 단순히 회사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만약에 회사를 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내 개인 비즈니스를 할 때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죠, 개발자라는 직업 자체가. 그래서 지난 커리어 패스를 보면 이제 아까 여성 소비재 스타트업이 그 네일아트예요, 네일아트. 네일아트 샵 매니저를 운영하시는 분과 고객분들을 이어주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제가 이거 만들면서 찾아보니까 망했다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네일25 저기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1인 풀스택 개발자였어요. 입사하고 나니까 사실 저 때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입사한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PHP 백엔드 개발자로 입사했는데 온전하게 회사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프론트엔드를 하게 됐던 거죠. 약간 뭐랄까요? 좀 슬프긴 한데 재밌었어요. 되게 저 과정 자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PHP로 입사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바스크립트와 jQuery 사실 뭐 MySQL부터 시작해서 도커 그 당시에 도커를 제가 처음 배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정말 풀스택적인 기술들을 많이 배웠었고요. 그다음 이제 세 줄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트 시큐리티 앨리스까지는 이제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 기술인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 노드.js 저 밑에는 노드.js입니다. 요 세 가지 기술 스택을 가지고 지금까지 밥 벌어먹고 살고 있네요. 네. 메인 잡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제 사이드로 진행을 했었던 게 요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초반에 제가 좀 특이했던 게 어 지금은 사실 이제 강의를 하면서 돈을 받고 있지만 그전에는 사실 나라는 사람을 모르잖아요, 이 교육 플랫폼에서. 그래서 사실 뭐 굳이 내 나를 알린다라는 이런 느낌보다는 저 처음 회사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게 궁금했었어요. 내가 지금 실무에서 써먹고 있는 이 기술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마 그런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짜 내가 아는 게 맞는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분명 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증명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이 누군가한테 이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음.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남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큼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료 개발 교육을 진짜 맨땅 헤딩으로 한 1년 정도 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다양한 분들과 많이 만났어요. 뭐 심지어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40대 관현악 연주를 하시는 어느 합창단의 소프라노 연주분. 그런 분도 있었고 아무튼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재밌게 개발 교육을 했었고요. 그래서 운 좋게 어떻게 연락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SNS 플랫폼 중에 링크드인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마 취업하시면은 링크드인이라는 그 소셜 플랫폼을 아마 가입을 하셔서 쓰실 거예요. 아무튼 그쪽에서 이제 패스트 캠퍼스 이제 교육 담당자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왔던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패스트 캠퍼스에서 풀스택 웹 개발 이제 강의 멘토를 맡아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지금까지 앨리스, 코드스테이츠, 코드이 그다음에 뭐 코멘토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로 저렇게 4 가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앨리스에 이제 머물렀던 이유가 사실 여러 교육 기관들이 있잖아요. 사실 부트캠프가 엄청 많아요. 제가 그만큼 많이 경험도 했었고. 근데 이제 앨리스를 좀 메인으로 하고 싶었던 이유는 가장 많이 오랫동안 제가 멘토링 활동을 했었고 좀 유연해요. 커리큘럼 과정 자체가. 아마 이제 제가 지금 아직도 지금 앨리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존 KDT 교육 과정에서 정해 놓은 커리큘럼 플러스로 뭔가 제가 기획한 커리큘럼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밌게 아주 강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질문창을 잘 못 봐 가지고 더 질문 없는 거죠. 혹시나 뭐 진행하다가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간혹 그 제 동료 개발자분들이 말하더라고요. "넌 이제 사이드 잡도 있는데 사이드 잡 그럼 대충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강의 같은 거 그냥 대충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러진 않습니다. 이제 사실 제 자랑하는 것 같긴 한데 뭐 좀 진심이긴 하거든요, 이 교육 자체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도 좋고요. 이제 이 사람이 뭔가 나로 인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내가 지금 걸어온 길에 대해서 쪼끔 보탬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제가 인생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 싶긴 해요, 사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평도 좀 괜찮게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 아무래도 좋게 봐 주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개발자에 대한 이제 장단점을 잠깐 소개를 해 드리자면 자 장점은 이렇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전에 영업직 그다음에 쪼끔 구조 자체가 수직적인 구조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일할 때 이 수평적인 관계가 진짜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사실 적응이 안 됐어요 사실. 예. 그래서 저 혼자 막 단아까 쓰고 막 그랬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수평적인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적인 시간적인 측면도 그렇고 출퇴근 장소에 대한 것도 자율적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직전 회사를 이스트 시큐리티라는 회사를 다녔는데 저희 회사가 그거였어요. 그 재택근무가 사실 제가 입사하기도 전에도 활성화돼 있던 데라서 2 주에 1번 출근했습니다. 2 주에 1 번. 나머지는 집에서 개발하고요. 엄청 좋죠. 사실 요즘 재택근무가 많이 없어진 상황인데 그쵸? 근데 뭐 제가 회사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미 저랑 상관없으니까. 자 아무튼 그리고 이제 개발할 때 이런 경력들, 경험들 자체가 '내 자산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내가 이제 이 회사 생활을 안 하고 나중에 이제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이 경험들을 온전히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장점으로 좀 와닿고요. 시켜서 하는 야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개발자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다 욕심이 있거든요. 이 기능 개발에 만약 기능 개발로 봤을 때는 내가 오늘 원래 이 기능 개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못 했으면 어떻게든 집에 가서라도 하는 분들이 개발자분들이에요. 네. 본인들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트렌드를 쉽게 파악한 이건 사실 뭐 당연한 얘기죠. IT 업계다 보니까. 제일 가장 빠르고 빈번하게 변하는 그런 업계가 사실 IT 쪽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 말했지만 비전공자의 중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뭐 그렇다고 실력이 엄청 월등하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비교적 이제 이쪽 세계는 학벌보다 그러니까 배경보다는 실력이 쪼끔 더 이제 좀 더 중요시되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짜 스타 개발자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사이드 잡을 통해서 부가 수익 창출도 가능하고요. 이것도 좀 매력이죠. 그다음에 이직 자체가 자유롭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헤드헌팅을 하면서 여러 이제 경력직, 여러 업무에 계시는 경력직 분들을 이제 도와줄 때 그 보통 그 회사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채용을 원하는 이런 경력직 채용을 원하는 회사에서 3년 그러니까 무조건 한 회사에는 무조건 3년 이상 다녀야 되고 이직 횟수가 3회 미만인 사람들을 뽑아 달라. 이런 식으로 보통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요구가 내려옵니다.
이거 맞추는 게 엄청 어려워요 사실. 근데 아마 상경 계열 쪽은 사실 아직까지도 이런 행태가 유지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비교적 IT 쪽은 사실 1 년마다 이직하신 분도 있고요. 뭐 7-8 개월마다 이직하셔서 지금 연봉이 엄청 억대로 올라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다른 직군에 비해서 좀 이직이 자유롭다라는 거.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도 있을 텐데 이제 알면 알수록 모르는 세계랑 끊임없는 공부. 이거는 사실 이제 모든 개발자분들이 통감하시겠지만 계속 기술이 변하고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의문도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긴 합니다 사실. 물론 근데 그 과정을 즐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천직일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하루에 보통 커피를 못해도 2잔 이상 무조건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인은 중독 플러스 이제 면역이에요. 사실 이제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와요. 보통 잠이 잘 안 와야 되잖아요. 그쵸? 잠이 잘 옵니다 오히려. 예. 안 마시면 오히려 약간 뭔가 '하루에 할 일을 덜 끝낸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니까. 그다음에 자발적 야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외골수. 자 이게 제가 이제 그 한 3년 차 정도 개발을 할 때 그 제가 아끼는 동생 저기 그 유튜브 아이콘 만들어 준 그 와이프의 이제 남편 아무튼 그 아끼는 동생이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뭔가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뭔가 말하는 거에 핀트를 못 찾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도 사실 그거를 개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진짜 말 그대로 집안에 박혀서 개발만 했었어요. 개발하고 부업하고 개발하고 부업하고 이런 식으로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IT에 미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보는 이 관점이 그냥 코드로 보이는 거예요, 코드로. 0과 1로 약간 이런 식으로. 거의 그 정도까지 갔었거든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줄고 외부로서의 경험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이랑 일반적인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좀 뭔가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개발을 할 때 내가 지금 이제 개발을 하는 산업 분야 있죠. 의료면 의료 아니면은 뭐 금융이면 금융. 이런 산업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알고 있어야 개발이 편해지거든요. 근데 시야가 좁아지면 이게 시야 자체가 코드로 좁아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내가 미친 듯이 집안에 앉아 가지고 계속 코드만 보게 되면 오히려 협업을 한다거나 회사에서 일하는 팀원으로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음.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개발 꾸준히 해야죠 당연히. 저는 이제 뭐 지금은 강사를 계약직으로 하고 있지만 계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또 다른 회사로 갈 겁니다. 가서 또 다른 이제 문화를 경험하고 거기에 있는 개발자분들과 다양한 소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경험들을 이제 제가 강의나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녹여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개발은 꾸준히 하고 강의도 꾸준히 할 생각이니까 뭐 아무튼 커리어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커리어는. 자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요즘 프론트엔드 개발. 예. 예 지금까지 프론트엔드 개발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프론트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이제 프론트엔드가 정확히 어떤 건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면 사용자와 프론트엔드, 백엔드 요렇게 일단 나눠서 설명을 하면은 자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자 웹 프론트엔드 관점에서 봤을 때 구글 크롬이라든지 저 사파리 저거죠.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접근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자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나 토스 엄청 많이 쓰죠. 저게 지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쵸? 근데 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특히 배달의 민족이나 토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클라이언트 영역을 웹뷰로 많이 씁니다. 즉 웹 프론트엔드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채용 공고 가 보시면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엄청 많이 뽑죠, 저기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아무튼 사용자가 저 도구들을 통해서 접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 영역에서는 저 buy now 그러니까 결제하기라는 버튼인 거죠. 저 버튼을 생성하는 것까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품목에 대한 데이터를 백엔드로 전송하는 것까지가 프론트엔드 역할일 겁니다. 네. 그리고 백엔드에서는 그 데이터를 수신받아서 이제 해당 데이터를 내부적인 비즈니스 로직에 맞게끔 가공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넣거나 프론트엔드 쪽으로 다시 응답을 한다거나 그런 역할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엔드 역할은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아닌데요. 잠깐만. 음.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를 보면 이전에는 자 이 웹이 처음 출시된 게 이제 1999 년도 팀 버너스리 연구재단에서 이제 WWW라는 이제 웹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95 년도 때 우리가 뭐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면 필수적인 언어죠. 랭귀지죠. 자바스크립트는. 요때 이제
이 언어가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AJAX가 2004년 때 나왔고 AJAX랑 jQuery가 실제 웹 부흥기예요. 요 나왔을 때가. 물론 저는 저때 개발하지 않았지만 요때 가장 많은 웹 쪽 기술 스택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어떤 작업들이 가능했냐면 이전에는 전통적인 웹 개발 방식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거나 뭔가 이제 글자를 누르거나 인풋을 칠 때마다 뭔가 화면이 바뀌는 요소가 깜빡이었어요. 이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 때문에 그런데 AJAX나 jQuery가 등장함으로 정확한 AJAX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비동기 통신을 위해서 비동기 통신을 통해 가지고 화면이 깜빡이지도 않고 그냥 DB에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 와서 프론트 영역에 이제 렌더링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제 화면 깜빡임 없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깜빡이는 거에 대한 피로감을 줄여주기 때문에 UX 경험적으로도 많이 올라갔을 거고요. 그래서 요 시기 때 가장 웹에 대한 뭐 굳이 표현하면 르네상스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그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다음에 이제 13년도 때 이제 정식으로 리액트가 출시가 됩니다. 페이스북 재단에서. 물론 2012년도 때 인스타그램 초기 버전에 사실 리액트를 계속 꾸준히 적용은 해왔었고요. 근데 13년도 때 정식 릴리즈를 한 것뿐입니다. 그다음에 14년도 때 Vue.js, 16년도 때 앵귤러가 정식 출시가 됐고요. 요 세 녀석이 지금 현재 웹 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3대장이죠. 그렇죠? 물론 점유율이 가장 많은 거는 뭐 알고 계시다시피 리액트겠지만 근데 지금은 현재 스벨트라는 녀석도 나왔죠. 그래서 스벨트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자, 아무튼 13년도 이전에는 사실 그렇죠. 13년도 이전에 굳이 나누자라고 하면은 리액트라는 저런 웹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기 전에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직군이 따로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백엔드 서버에서 이 템플릿 UI를 통해 가지고 뭐 템플릿 UI라고 하면은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자 스프링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타임리프가 대표적인 템플릿 UI 그다음에 뭐 노드.js 공부하셨다면 EJS나 퍼그 같은 것들이 템플릿 UI 문법이죠. 기존에는 그렇게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프레임워크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웹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레이어가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도메인을 나눠서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아마 얘네들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는 직군을 몰랐을 아예 없었을 겁니다. 네, 저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브라우저에서 단독적으로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화면에 렌더링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전에 서버에서 미리 템플릿을, 그러니까 UI를 렌더링해서 이제 가공 던져줬던 반면에 브라우저에서 단독적으로 이제 뭔가 렌더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입니다. 현재. 자, 현재는 또 짬뽕이에요. 자, 기존에 2013년도 때 나왔던 요 웹 프레임워크 3대장으로 인해서 CSR,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이 계속 앞서 나가다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웹 프레임워크 중 하나가 요 녀석이죠. Next.js. 버셀이라는 재단에서 만들었는데 아무튼 요 Next.js를 통해서 지금 현재 CSR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과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혼용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채용 공고 보시면 Next.js에 대한 사용 경험을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CSR과 서브 사이드 렌더링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해봤냐 이걸 물어보는 거겠죠 결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제 CSR, 그 SSR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뭐 회사에서 MSA 아키텍처 근데 사실 이 MSA 아키텍처가 정말 그 좋은 아키텍처라고 하긴 좀 그렇고 기존 모놀리식 아키텍처랑 좀 비교되는 아키텍처인데 만약에 이 아키텍처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에서 좀 더 해줘야 될 게 이 BFF입니다. 이걸 좀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백엔드 폴 프론트엔드라고 해서 프론트엔드만을 위한 이제 어떻게 보면 와스 서버인 거예요. API 서버. 그래서 얘네가 이제 추가적인 역량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근데 만약에 뭐 MSA 아키텍처를 굳이 도입하지 않는데 BFF를 추가한다? 뭐 물론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아무튼 요렇게 요즘은 프론트엔드가 역량이 요렇게 요구되고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다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게 도표를 그려보면 자 여기 보시면 2000년대에서 2005년대 여기 있죠. 거의 없어요. 나온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까 2004년도 때 AJAX랑 그다음에 2006년도 jQuery 나왔다 했잖아요. 그때 시점 이후로 갑자기 막 우후죽순 생겨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도표에는 19년도까지밖에 없는데 사실 제가 캡처를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현재에서는 더 많은 기술 스택들이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만 그러니까 뭐 수천 가지가 되겠죠. 사실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되겠죠. 근데 뭐 다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전략적으로 몇 개를 선택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 정도에 대한 기술 스택들이 계속해서 뭔가 나왔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하면은 앞으로 공부해야 될 거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 그다음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 그다음에 BFF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키워드를 잡고 여러분들이 프론트엔드 개발 직무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주제는 요렇게 잡아야겠죠. 음. 자, 이제 세 번째 챕터입니다. 제가 30분을 채워야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자, 취업 전략 그리고 현업에서 원하는 신입 개발자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지금 현재 취업을 하는 기관, 그쵸? 대기업 아니면 그 외의 기업이죠, 사실. 뭐 중견, 중소, 스타트업 이거 하나로 뭉쳐 놓읍시다. 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삼성, 현대, SK, LG 같은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반의 몰로코, 카카오, 배달의민족, 뭐 토스, 두나무 엄청 많아요. 순서는 제가 그냥 일부러 랜덤으로 한 거고, 요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 외 나머지겠죠. 자, 대기업의 특징이 뭔가요? 충분한 자본금이 있고요. 현금으로 봤을 때 아주 그냥 완벽합니다. 재무 상태가 아주 완벽해요. 물론 뭐 아닌데도 몇 군데 있긴 하겠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충분한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들을 많이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누군가 퇴사하더라도 쉽게 이 사람에 대한 대체 인력을 빠르게 수급할 수가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환경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온보딩이나 OJT 같은 그런 기간이 있을 거예요. 이제 한마디로 회사 업무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을 회사에서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간 자체가 못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줄 거예요. 이런 이제 굵직한 대기업들에서는. 그래서 길다라는 거죠. 인재를 교육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반면에 나머지 기업에서는 어떨까요? 현재 미션이 자본 확대 빨리 해야 되고 투자 유치 빨리 해야 되고 그래야 지금 빨리 다음 달에 월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직원들에 대한. 물론 뭐 말이 스타트업이 정말 대기업 같은 그 공룡 스타트업이 많긴 하지만 이제 그 나머지를 봤을 때는 이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력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운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신입 개발자를 뽑을 때 이 신입 개발자를 케어할 수 있는 기간을 그렇게 길게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이 바빠요,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사이클 자체가 대기업보다 훨씬 더 민첩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빨리 지금 투자해야 되고 빨리 돈을 벌어 들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된 갖춰진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보시면 스타트업 개발자 채용 공고를 보시잖아요. 못해도 신입 개발자에서 아예 경력이 없는 사람을 뽑진 않을 거예요. 말은 신입 개발자인데 보면 1년 차 혹은 2년 차에 준하는 개발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자본금, 그다음에 충분한 대체 인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자본 확대, 투자 유치가 가장 급한 미션이고요. 그다음에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운영이 되고 현재 이제 그 뭔가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돈 자체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준비된 인재를 미리 채용해서 이제 빠르게 현업에 투입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숫자를 제가 좀 살펴봤거든요. 대기업과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숫자 분포를 살펴봤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로는 1% 미만이라고 했어요. 너무 현실성이 떨어질까 봐. 근데 실제 보니까 소수점이에요. 0.1%예요, 정확하게는. 그 외가 이제 750만 개인데 아마 뭐 이게 2023년도 기준으로 제가 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더 늘어났겠죠, 아마. 그래서 아무튼 나머지 거의 99%가 중견 중소 스타트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바늘 구멍이라는 소리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숫자 인원만 봤을 때는. 자, 대기업이 지금 그 뭐 지난 연부터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수년 전부터 신입 공채 비율이 계속 줄어듭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대기업 취업을 위해서는 이 극악의 알고리즘 테스트를 통과해야 돼요. 이게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열받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왜냐면은 신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능력을 대체 뭘로 평가해야 되냐 거기서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고리즘 테스트를 도입해서 걸러내는 거죠. 그쵸? 근데 문제는 너무 어려워요. 이게 웃긴 게 인턴 사원을 뽑는 게 신입 뽑는 것보다 더 어려운 알고리즘 테스트가 나옵니다. 지금은. 어. 아마 뭐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대기업을 이제 내가 만약에 뚫으려고 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인원은 작은데 이 극악 난이도의 알고리즘 테스트를 일단 통과해야 서류가 통과가 돼요. 뭐 기술 면접은 뭐 충분히 준비한다 치면 뭐 그렇다 치지만. 자,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봅시다. 이 숫자에 대한 정성적인 개념은 확률적으로. 아까 제가 말했죠. 1% 사실 0.1%라고. 그다음에 750만 개요. 당연히
이 소수의 공간에 내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미 열려 있는 다량의 포지션에 내가 들어가는 게 취업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그냥 단순히 취업을 한다는 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확률이 높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나는 그래도 대기업 가야 되는데.' 뭐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대기업 가야 뭐 우리 집에 호황한다.' 아니면 '엄마 아빠가 좋아할 텐데.'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순전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전부터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좋은 대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기업에 취업하려고. 그러면 좋은 기업을 취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연봉에 꽂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같은 시간 일하니까 같은 시간 일하는 거에 비해서 돈 많이 받으면 당연히 좋죠. 궁극적으로는 거의 한 제가 사실 강의를 해 보니까 신입 교육생들 강의를 해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연봉적인 이유 때문에 거의 80% 이상이 그 이유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요. 대기업보다 더 많이 주는 데가 많습니다. 이거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포스코 어디였죠? 포스코 INCT인가? 아무튼 포스코 계열사가 있고요. IT 계열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채널 코퍼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연봉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앞전에 뭐 얘기를 했지만 그쵸. 채널톡이 더 많아요. 채널톡은 실제 신입 연봉 6,500 입니다. 웬만한 대기업 그냥 상위예요. 물론 그만큼 실력 좋은 사람 뽑겠지만 그쵸? 자 이렇듯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 취업을 할 때 내가 굳이 대기업을 들어가야 되는 목적. 어 단순히 돈이라고 하면 이미 그 돈을 깰 수 있는 스타트업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은 해 보세요. 제가 만약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무조건 취업하려면 무조건 중견중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쵸? 사실 그 뜻은 아니에요. 아니고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 기업에 대한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내가 이 회사 들어가서 뭘 할 거다.' 이거 자체를 먼저 세우고 들어가라는 뜻입니다. 그거에 맞게끔 전략을 짜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이 전략이 먹힐 거예요. 반드시 먹힐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전략을 선택했다 칩시다. 비교적 확률이 높은 쪽에 대한 전략을 선택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자 앞서 말했지만 이제 기본 스타트업이나 중견, 중소에서는 지금 현재 준비된 인재 채용을 원합니다. 준비된 인재라고 하면은 회사 업무에 투입 바로 가능한 수준까지 원해요. 사실 제일 베스트가 저거죠,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비교적 적은 교육 기간 뭐 6 개월, 1년 이렇게 교육할 시간은 없습니다. 뭐 1-2 개월 정도 주고 이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 투입이 가능한 수준. 그다음에 마지막 저는 개인적으로 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팀 내에서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규모가 다 있을 거예요.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이런 식으로 다 나뉘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비교적 소규모 프로젝트를 이 사람한테 던져줬을 때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를 봐요. 네. 이걸 사실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도 많이 보고요. 내가 코딩 테스트랑 그다음에 뭐 기술 면접 잘 통과했어요. 회사 취업했다고 끝이 아니고 요즘 거의 대부분 IT 회사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파일럿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그 소프트웨어의 그러니까 실제 프로젝트에 온보딩하기 직전에 얼마나 이 사람의 역량이 실제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하는 또 기간이 있거든요. 어 골치가 아프죠. 기껏 다 통과해 놨더니 이것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그런 파일럿 프로젝트를 보통 소규모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통 많이 증명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요런 준비된 인재에 대한 뭐 요구사항 특징이라고 하면 요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 여기죠. 그다음에 이제 업무적인 관점을 봤을 때 그러니까 현업에서 원하는 신입 개발자의 업무적인 역량 그쵸. 자 기술과 협업적인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자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JS 뭐 프론트엔드 같은 경우에는 JS가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리액트를 쓰든 뷰를 쓰든 뭐 앵글러를 쓰든 그 회사에서 맞는 스킬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다음에 이제 협업적인 부분은 이제 형상 관리라고 제가 적어 놨는데 사실 이것도 꽤나 혼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많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이제 형상 관리라는 게 Git 아시죠? GitHub나 GitLab 이런 거. Git이라는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GitHub나 이제 뭐 GitLab 이런 소프트웨어 툴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형상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각자의 코드들을 이제 뭐 머지해 가지고 올리는지 이런 과정 자체 이런 거를 경험해 보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요, 먼저. 그다음에 의사소통. 사실 계속 이전 연사 이제 아까 보신 선배 개발자분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이 커뮤니케이션이 엄청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이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실제 자본을 투자하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뭔가 줄어들지 않아서 일이 진척이 안 되는 상황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 대표적인 소프트 스킬이죠, 이게. 그래서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기술적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HTML, CSS 뭐 마크업 랭귀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는 자바스크립트 뭐 혹은 타입스크립트도 추가로 되겠지만 뭐 일단 JS가 먼저죠. 무턱대고 TS를 배운다기보다는 JS가 먼저 충분히 다져지고 난 다음에 TS로 가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기술 스택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아마 점유율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리액트가 가장 높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확률적인 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확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리액트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좀 전략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HTML 언어라니. 그쵸. 이게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마크업 랭귀지라고 이제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사실 언어에 대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마크업 랭귀지, 프로그래밍 랭귀지 저는 이렇게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거 아직도 논란이 많죠. 네.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게 있어요. CSDC. 자, 이게 사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아, 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 방법을 모르면 사실 그러니까 방법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일단 처음부터 책을 본다. 그렇죠? 1부터 100까지 싹 훑어본다. 두 번째는 이제 자, 이게 그거예요. 책을 본다.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삽니다. CS 뭐 책이 너무 많죠, 사실. 그래서 그 책 중에 하나 골라 가지고 요거 돌파하고 나면 그다음 거 책 읽고 그다음 책 읽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본인만의 스타일이니까.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하면 가장 처음으로 자, ES6 기준으로 말할게요. 자바스크립트 ES6. 자, 그 버전 기준으로 말했을 때 let이랑 const라는 변수 예약어로 일단 변수부터 선언해서 데이터를 쓰겠죠. 자, 여기서 보면 const에 대한 특징이 나오죠. 자, const로 현재 num2라는 변수를 제할당했어요. 재선언을 한 거죠. 재선언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갑자기 빨간색 에러가 나옵니다. let에서는 안 났는데. 어. 그래서 지금 내용 읽어보니까 지금 constant, 그러니까 상수 변수에는 이제 할당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렇죠? 재선언이 불가능하다. 자, 그럼 이걸 보고 뭘 알아야 되냐면 단순히 자, 이걸 물어보면 100번 100 중에 80은 그렇게 대답해요. 90이죠, 그건. 그냥 const는 애초에 재선언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const와 let에 대한 차이를 물어보면 const는 이제 재선언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값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 그거는 자, 여러분 현상이에요, 현상. 이유가 아니에요. 이거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가 아니고 현상입니다. 당연히 그건 알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인 거고 정확하게는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const는 let과 달리 스택상에서 동일한 메모리 주소를 유지해야 되는 변수 예약한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이 내용을 알았어요. 이 이유를 밝혀냈죠. 그럼 제가 처음에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스택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스택이 나오죠. 스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first in, last out이라는 자료 구조를 갖고 있고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힙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이 언어들에 대한 특징이라든지 기술적 개념에 대해서 뭔가 오류가 일어났을 때 하나하나씩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개념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확장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좀 추천을 하거든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왜냐하면 처음부터 책을 읽고 1번부터 10번까지 쭉 읽어내서 이걸 만약에 다 외우지 못 어차피 다 못 외우잖아요. 그렇죠? 외우지도 못하는데 사실 이걸 다 읽어 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 개념서를 읽고 나서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이게 스택상 이게 이 문제다라는 거를 발견하는 건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결론적으로 그 스택에 대한 자료 구조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한 상태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이미 다른 개념을 읽다가 그 기억이 사라졌거든요. 네. 보통 인간의 머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항상 나중의 것들이 먼저 기억이 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자료 구조를 공부할 때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렇게 공부하는 걸 좀 추천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좀 더 외우는 것도 쉬울 거예요. 나중에 기술 면접 대비할 때도 사실.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이것도 제가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써먹는 레파토리인데. 자, 이 대표적인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랑 통신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에러 문구예요. 자, 보면 이제 로컬호스트 3000번 API 사인업 경로에서 로컬호스트 8080으로 통신을 했는데 이런 오류가 난 거예요. 자, 그럼 이 오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원인을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100 중에 90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CORS 때문에. 그게 끝이에요. CORS 때문에. 그 CORS 때문이라는 거는 이미 에러 문구에 나와 있고 좀 더 딥한 이유를 물어봐야겠죠.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CORS 폴리시, 그러니까 CORS라는 이슈가 있기 전에 SOP라는 상위 정책이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정하는.
그래서 그 SOP 정책을 위반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CORS 이슈가 일어나는 거고요. 자, SOP 정책은 애초에 네트워크 개념서에 나와요. 자, 그럼 내가 SOP 정책을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는 거죠. SOP의 정책을 위반했다라는 거는 SOP가 정의하는 오리진이 뭔지, 그다음에 그 오리진을 달고 있는 HTTP에 대한 주요 특징이 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뭔가 내가 개발을 하면서 뭔가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좀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기억도 오래될 뿐더러 쓸데없는 지식을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건 없는데 쓸데없는 건 없죠. 아무것도. 근데 조금 더 중요한 정보를 미리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내 개발적으로 필요할 때. 그냥 면접관 입장에서도 컴퓨터 만약에 그 CS에 대한 개념을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물어보진 않아요. 본인이 낸 그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보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만드세요, 여러분. 자, 또 뭐 제가 맨날 강의 때 하는 말이지만 일단 만들다 보면요. 문제 상황이 나오고요. 에러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해결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야겠죠. 구글링을 하든 아니면 친구한테 물어보든 사수 개발자한테 물어보든 그렇죠. 자, 그 해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식을 하나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식의 공백은 당연히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이 지식에 대한 공백을 하나하나씩 채워 나가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컨셉이 확장이 돼요. 내가 이제 이 파란색 테두리에 있는 CS 지식만 알고 있었는데 그냥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또 다른 주황색 개념에 대한 이 주황색 테두리에 대한 CS 개념이 늘어난 거죠. 근데 이 두 개를 결합해 보니까 또 다른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마치 마인드맵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실제 개발을 통해서 기술적인 지식을 넓히면서 그 지식을 통해서 개념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공부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비전공자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물론 전공자도 마찬가지죠. 전공자도 제가 이제 강의하는데 많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CS 지식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기술 면접 대비를 위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야 되냐. 아까 사실 한번 말했는데 현상과 이유를 구분합니다. 사실 이 좀 키워드 잘 안 와닿을 거예요. 현상이 뭔지 이유가 뭔지. 자, 일단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채용 요 과정을 준비할 때 서류나 알고리즘 과제 테스트 이런 거 있죠. 이건 진짜 솔직히 말하면 노력으로 가능하거든요. 내가 시간을 미친 듯이 투자해 가지고 하루에 막 12시간 이상 엉덩이 붙여 가지고 하면은 사실 이건 가능해요. 근데 얘 있죠. 기술 면접. 얘는 방향을 모르면 절대 효과적인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알고 준비하면은 3개월 걸릴 걸 한 달 만에 하고요. 만약에 뭐 6개월 걸릴 걸 3달 만에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방향이 중요해요. 자, 아까 전에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사실. 여기서 통신 에러가 나는 이유. 그렇죠?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했죠. 100의 90은 얘 때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게 참 아쉬운 말인데 아무튼. 자, 그러면 이거를 얘는 현상일까요? 이유일까요? 당연히 현상이에요. 자, 근데 현상과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비유를 해 보자고 하면은 자, 제가 치킨을 주문했어요. 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배달 업체를 할게요. 자, 배달 업체 주문을 했어요. 제가 주문을 했는데 치킨이 2시간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거죠. 그렇죠? 열이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냐?" 해서 이제 그쪽에 있는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원이 말을 합니다. 사장님이 말을 합니다. "배달원이 늦게 도착했다."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나는 이 치킨이 왜 늦게 도착한 건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질문의 의도는. 근데 그건 왜가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히 당연히 치킨이 늦게 오는 건 배달원이 늦게 오니까 당연한 거고 그건 그쵸? 제가 궁금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물론 이건 좀 극한의 상황이긴 해요, 사실. 자, 치킨을 주문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언제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왜 늦었냐가 중요해요. 왜? 왜? 그래서 상담원이 GPS 시스템 오류로 배달원이 잘못된 주소를 전달받아서 늦어졌다. 최소한 납득이라도 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GPS 시스템 오류를 내가 뜯어 고칠 게 아니라고 하면 그죠? 납득이라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에는 "빠른 배달 부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돌려서 말해 볼게요. 배달원이 이제 길을 잘못 들었다 혹은 배달원이 늦게 도착했다. 이거는 그냥 현상이에요, 현상. 네. 현상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근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근데 상담원, 자, GPS 시스템 오류로 배달원이 잘못된 주소를 전달받아서 늦어졌다. 자, 이게 정확한 이유에 해당되는 거죠. 이유는 항상 그 해결을 할 수 있는 뭔가 실마리를 제공을 해 줘요. 그게 이제 GPS 시스템 오류 저런 거겠죠. 그쵸? 물론 제가 저 GPS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진 않겠지만
업체 쪽에서 지금 오류가 계속 다발성으로 이제 계속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저걸 계속 유지 보수를 하겠죠. 그렇죠? 그럼으로써 좀 배달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되돌려서. 자, 그러면 통신 에러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CORS 정책 때문에라고 말을 하면은 이건 현상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면접관이 원하는 방향은 그냥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 SOP 정책으로 인해서 현재 통신 대상들 간의 오리진이 맞지 않다. 그러면은 SOP 정책을 준수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해서 해결책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오리진을 맞추거나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의 오리진을 허용, 혹은 클라이언트 상에서 이제 특정 프록시 서버를 경유해서 통신하면, 애초에 원래는 이제 SOP 정책 자체가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통신에 대한 규격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서버 투 서버로 환경을 바꿔서 애초에 SOP 정책을 우회하는 방식인 거죠. 아무튼 이런 다양한 해결책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 아마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사실 뭐 이 오류는 엄청 많이 만나볼 텐데, 어떻게 보면 좀 지금이 팁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팁이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제 현상을 뭐 당연히 현상을 파악하는 거는 뭐 일부분의 그 시작이죠. 시작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현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유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Why. 여러분들도 아마 계속 들었을 거예요. 왜?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면은 개발할 때 왜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짰냐? 여기서 함수에서 왜 이인자가 필요하냐? 변수는 왜 이렇게 성공한 거야?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보셔야 돼요. 모든 개발할 때마다. 물론 처음엔 힘들겠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시작은 안 했고요. 근데 지금 와서 느껴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해서 기술 면접 대비 때 많이 힘들어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얘기가 사실 여러분들 그 제가 뭐 엄청 기술적으로 뾰족하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천을 잘 안 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부터. 30분 어떻게든 넘겼네요. 다행이다. 자, 아무튼 자, Q&A 시간인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실까요?